BTS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지금 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재생 횟수가 나오는데 31억 회 재생이네요. 31억 회 재생. 우와, 미친 거. 우와,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노래들이 다 9.7억 회, 17억 회, 24억 회, 17억 회, 14억 회.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 시대의 아이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비틀즈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맥주 사전 우리 그냥 얘기를 진행해 보죠. 이제 X로 들어갔습니다. X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진짜 X가 나왔어요. 랑케 XX 비터부터 캐슬메인 XXX 4X, 심지어는 시몬스 아켄젤 뭐예요? 이게 XXXX 타우트까지 알파벳 X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 예전에 우리는 4X라고 하는 맥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호주 맥주 라거인데 지금은 없어요. 그 4X가 굉장히 세다 해서 그 당시에는 진짜 옛날이네요. 그 당시에는 진짜 되게 쓴맛이 많이 나나 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마셨던 느낌, 그 기억이 있는데 맥주에서 X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좀 세다, 뭔가 세다 이런 의미죠. 여기 한번 읽어보죠. 가장 그럴듯한 설명 중 하나는 비록 다소 불경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옛날의 수도사 브루어들이 맥주의 출처와 품질을 보장하려고 배럴 표면에 십자가를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론은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매길 목적으로 알코올 도수의 높고 낮음을 배럴 표면에 하나 또는 두 개의 X자를 분필로 써서 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도사 브루어들이 이제 알코올 도수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표시를 쓰면서 X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X가 제일 편하잖아요. 동그라미보다는 X자를 쓰는 게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힙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뚜렷한 출처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론이죠. 또 읽어보죠. 또한 과거 한때 첫 번째 맥집이 두 번째 매쉬에 다시 사용되어 이론상 두 배의 비중을 갖는 맥집으로 양조되는 더블 맥주와 더블 매싱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싱글 맥주를 구별하기 위해 X자 심볼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작가의 그냥 상상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맥집과 두 번째 맥집을 다시 넣는 것, 그러니까 더블 매쉬라고 해서 요즘도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저희 독립맥주 공장 같은 양조 장비에는 알코올 도수 이제 뭐 12도, 뭐 10도 이상의 맥주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더블 매싱을 해야 됩니다. 메가의 양이 충분치 않아요. 메가 양을 충분히 물의 양을 줄여야 되는데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양조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더블 매싱을 해버리는데, 근데 저희 매장은 더블 매싱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더블 매싱 하면은 양조 시간이 진짜 2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블 매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3배슬에서 4배슬 정도 있어야지 더블 매싱을 또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 가일이라고 해가지고 맥즙 하나를 갖고선 매쉬를 하나의 매쉬에 여러 번 이제 담금을 하는 거죠. 당화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파티 가일 공법이라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서 이제 첫 번째 매쉬는 당이 높으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조금 알코올 도수 높고 진한 맥주가 나왔고 똑같은 그 매쉬를 또 쓰는 거예요. 물을 또 부어서. 그럼 좀 더 옅은 맥주가 나오겠죠. 마지막 맥주는 정말 묽은 맥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맥주의 퀄리티를 뭐 세네 단계로 구분해서 첫 번째 제일 좋은 맥주는 영주나 뭐 누구한테 줬고, 뭐 중간 맥주는 수도사 다신들이 먹고, 뭐 마지막에는 알코올 도수 낮고 묽은 맥주는 이제 수도원으로 오는 이제 좀 하층 미네랄을 줬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게 이제 파티가일 공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용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X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맥주의 X가 이렇게 자주 쓰이는데 뭐 이런 썰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Y로 넘어가죠.
야드 오브 에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야드 오브 에일. 읽어보죠. 전통적인 영국의 음주 게임 또는 특별한 축배에 사용되는 야드 오브 에일은 긴 나팔과 같은 모양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가늘어지는 몸체를 갖고 있으며 하단 끝은 볼록한 공 모양으로 생긴 키가 큰 맥주잔이다. 맥주잔이에요. 맥주잔. 야드 오브 에일이. 그리고 옆에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긴 어떤 몸체를 갖고 끝에 동그란 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잔입니다. 플라스크. 목이 긴 플라스크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된 잔을 야드 오브 에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그 꽉이라는 맥주 아시죠? 꽉. 지금 수입이 되고 있어요. 꽉이라고. 그 꽉의 밑에가 그 모양이 둥글잖아요. 그 이제 기원이 옛날에 꽉이라는 맥주 그 잔 기원이 그러니까 마부들이 잠깐 들려서 맥주를 사가지고 마차에 걸어야 되는데 그 걸기 위해서는 위에가 좀 이렇게 좀 길면서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고 밑에는 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기 쉽게 만든 잔이 꽉 맥주잔의 기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 꽉 맥주잔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 예전에 펍 같은 데 팔 때는 이제 거리를 따로 해가지고 일종의 무슨 플라스크처럼 생긴 그런 되게 멋있게 힙하게 생긴 맥주잔에 팔곤 했는데 실제 이제 설거지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처럼 자동 세척기가 있으면은 쉬운데 옛날에는 이제 자동 세척기가 없었을 때는 안을 솔로 다 닦아야 돼서 아주 귀찮은 맥주잔이었죠. 지금처럼 이제 뭐 전파 세척기 뭐 이런 걸로 닦으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읽어보죠. 대략 2파인트, 에일 2파인트, 1.1리터가 들어갈 수 있고 아이고 그렇군요. 잔 높이는 90cm, 3피트 또는 옛 영국식으로 1야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cm 정도가 영국 기준으로는 1야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야드 오브 에일이라고 불리나 봐요. 맥주 전체를 한 번에 다 마시는 것이 관례이며 밑부분이 공처럼 둥글게 디자인되어 이 잔으로 많은 양의 맥주를 마시다 중간에 멈추면 사람의 얼굴에 튀게 된다. 그렇군요. 한 번에 다 마시다. 이런 얘기군요. 원샷이네 원샷. 얘네들도 원샷이 있었네. 독일 애들도 옥토버페스트 가면은 맥주잔을 다 원샷 하려고 난리치는데 원샷이 있었네요. 미국에서도 자신들만의 음주 게임이 있다. 호수가 연결된 깔때기 안으로 캔맥주를 붓고 호수를 통해 맥주를 마시는 비어봉과 케그 위로 물구나무 서기를 한 다음 최대한 많이 맥주를 마시게 하는 케그 스탠드가 있다. 조금 덜 낭만적인 것 같다. 이건 뭐 고문 아닌가요? 고문? 이거 큰일 날 일들이네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트 이제 3개 남았어요. 이스트, 와일드 이스트, 자이도스. 야.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트, 와일드 이스트 이런 것들이 할 얘기가 좀 많긴 하죠. 읽어보면서 정리하죠. 이스트, 효모죠, 효모. 제일 중요하죠. 술에 있어서 주인공, 술의 주인공이고 이스트가 없다면 인류에게 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을 분해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일을 맡고 있는 이 단세포 진핵생물은 지구상에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고 맥주 세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다. 수천 년이요? 수만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죠? 이 이스트는 진핵생물이죠. 진핵생물은 일단 핵이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하는 요게 진핵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이제 상대되는 게 원핵생물이죠. 원핵생물은 핵이 있는데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박테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젖산균, 요게 이제 원핵생물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번식을 할 때 단순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죠. 뭐 또 이게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서 호흡을 또 가능하게 하고 또 진핵생물 밑에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도 있습니다. 그 동물이죠, 동물. 뭐 식물, 동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효모는 이 계통상으로 봤을 때 미생물 계통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상한 존재예요. 같은 그 진핵생물 안에서 이제 균류에 속하고 진균류에 속합니다. 그 진균류 중에서도
이제 세 개로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섯 그리고 곰팡이 그다음에 효모예요. 그러니까 효모가 균류에 속하긴 하는데 이 버섯이나 곰팡이와는 좀 또 다릅니다. 같은 어떤 계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 균사체를 통해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모는 균사체가 아니고 인간처럼 단순 그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해요. 버딩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진균류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박테리아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완전 다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재밌는 게 여기 당을 분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혐기적 환경 하에서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먹고 우리처럼 산소를 먹고 호흡을 하니까 당을 먹고 산소를 마시면서 그것을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죠. 그 효모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호흡을 하는 것, 우리처럼 호흡을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그때 엄청난 번식을 하면서 자기 이제 개체를 늘려가죠. 하지만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어떤 동물 계통에 있는 어떤 생물들은 다 죽죠. 그런데 이 효모는 삽니다. 어떻게? 당을 먹고 산소가 없어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이걸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ATP를 만들어서 아주 미량의 ATP를 만들죠. 이 미량의 ATP를 만들면서 어쨌든 삽니다. 이게 이제 효모의 아주 위대한 점이죠. 그래서 알코올을 왜 만드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알코올을 만들지 않아요. 즉 되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면 얘네들이 비상사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당, 먹이 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보호 물질로서 알코올을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 알코올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다 죽거든요. 물론 알코올이 많아지면 자긴도 이제 효모 자신도 죽지만 어쨌든 이 알코올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지금 이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을 유지하고 이 당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부산물, 알코올, 에탄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에탄올을 우리 인간이 먹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효모는 인간을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효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에탄올을 만들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인간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섭취하고 좋아하는 거죠. 인간이 이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안 좋아요. 알코올을 먹으면 대부분 다 뭐 죽거나 병이 듭니다.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알코올 내성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알코올을 에탄올을 즐기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이 에탄올을 즐기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진화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알코올이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존재였으면 아마 우리가 진화적으로 이 에탄올을 배출을 빨리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 먹으면 안 되는 독성 물질로 구분이 되었을 텐데 이 에탄올을 우리가 먹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뇌나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적어도 뇌는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은 내치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고 여기 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 취함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고 이거 진짜 흥미로운 책이거든요. 근데 좀 읽기가 좀 난해해요. 일단 뭐 원문 자체도 굉장히 난해하고요. 난해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든 책이긴 한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인간은 특히 우리 뇌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진화의 오랜 진화 체계에서 이 에탄올을
거부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게 우리가 진화되어 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우리 지금 맥수자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저의 지적 수준도 좀 딸리고,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이 뭐 과학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가설들을 갖고서는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문은 드렁큰이고 이걸 번역 취함의 미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아마 한글로 번역하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 영어의 문장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이기 한글이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바로 머리에 입력이 되지 않는 문장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그냥 두꺼워요. 근데 재밌습니다. 나중에 제가 완독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읽어보죠. 맥주 세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최고 스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맥주의 핵심이죠. 결국은 지금 현대 맥주에서는 이제 홉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등장했지만, 솔직히 그 홉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 효모입니다. 저는 이 효모를 볼 때마다 맨날 감탄을 하게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어떻게 물질 이렇게 만들어내지 얘네들은? 와, 너무 이렇게 마법사처럼 느껴져서 제가 근데 글 쓸 때마다 항상 마법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효모를 갖고선 진심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얘네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맥즙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신기해요. 어저께도 제가 정동이 얼음을 양조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양조 끝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맥즙을 마셔보잖아요. 근데 이 맥즙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와, 이 정말 요게 이제 맥주의 매력, 양조사는 이런 매력에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효모는 제빵 분야, 달달한 맥즙을 알코올과 거품이 있는 맥주로 변모시키는 양조 분야에 사용된다. 실제로 이스트라는 단어는 끓다, 거품, 버블을 통하는 고대 영어 기스트에서 유래되었다.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과 바빌로니아인들도 지금의 우리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효모를 사용했지만,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벤후크가 직접 만든 현미경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단세포들을 눈여겨본 1680년대까지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안톤 반 레이후크처럼 그 현미경이 발명가잖아요. 이자 또 위대한 생물학자 중에 하나인데, 생물학의 시초이기도 하죠. 안톤만 레베누크가. 이 안톤만 레베누크가 미생물이 있는 건 알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주 자세한 기록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그 당시 불어들은 농장이든 발효조든 심지어 공기 중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효모를 그냥 사용했다. 사용한 게 아니고 뭐 그냥 뭐 효모님이 오시기를 기도한 거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효모를 길들이고 사용한 건 아닙니다. 1800년대에는 레베누크의 발견을 기반으로 상업 양조가 증가했고, 이는 순수 효모 배양으로 이어졌다. 형구자격인 덴마크 생화학자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은 칼스버그 연구소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제빵사가 사용하는 효모보다 발효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는 특정 효모종을 분리냈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은 1883년에 하면 발효 효모를 순수 분리해낸 그런 학자죠. 그래서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고 하는 효모종이 있긴 했지만 요것을 분리해낸 건 아니고 1883년에 하면 발효 라거 효모를 순수 분리 배양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 효모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내고 분리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뭐 이런 효모뿐만 다른 효모들까지도 이미 다
분리해내고 이런 그 학자들은 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은 1883년에 라거 효모를 순수 분리 배양한 학자예요. 요거는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분리하게 됐느냐? 칼스버그 맥주가 이제 라거 맥주인데 그 라거 맥주를 품질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사용하는 효모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같은 라거 효모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조금 달라지고 그 달라진 것에 따라서 맥주의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의 품질을 균질하게 만들기 위해서 봤더니 라거 효모가 보니까 이 라거 효모를 순수하게 그러니까 라거 맥주라고 하는 맥주의 향미와 품질을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라거 효모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하게 분리를 해냅니다. 네 가지 후보를 결정을 해서 요거를 코흐의 한천 배지법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진짜 이게 라거 맥주라고 하는 맥주의 품질의 일관성, 향미의 일관성을 담보해주는 효모구나라고 확신하게 되고 요것을 이제 당시 야콥 야콥센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야콥 야콥센은 이 순수한 라거 효모를 무료로 원하는 사람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때 또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브루어리가 이제 하이네켄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이네켄에서 칼스버그한테 실제로 졸라 땡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이네켄에서는 그걸 알리기를 안 하는데 칼스버그의 홈페이지나 연구소 가면 그거를 자랑스럽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아까 이게 좀 이상해요. 느린 발효 속도는 더 적은 이추와 알코올에 대한 더 큰 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 화면 발효 효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덕에 브루어는 알코올 함량이 더 많고 맛이 좋은 더 맥주 만들 수 있게 됐다. 요거는 화면 발효 맥주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 즈음에 분리된 또 다른 중요한 효모종은 1810년 루이 파스텔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명명된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누스다. 요게 이제 라거 효모이죠. 사카로미세스 스테레비시아와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누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는 상층부에서 겉을 만들기 때문에 상면 발효로 분리되고 후자는 하면 발효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83년에 이 에밀 크리스티안 한센이 이 순수 하면 발효 효모를 순수 분리한 다음에 학명을 사카로미세스 칼스버겐시스라고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뒤 21세기에 들어서 보니까 1870년대에 발견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크 누구가 에일 효모, 그러니까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라고 에일 효모와 다른 효모를 이미 발견을 해서 학명을 붙인 게 있어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걸 파스토리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학자가 발견한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와 사카로미세스 칼스버겐시스가 같은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카로미세스 칼스버겐시스가 라거 효모로 계속 불리우다가 최근에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로 많이 불리게 됩니다.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나 사카로미세스 칼스버겐시스나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1870년대에 발명된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의 약간 헌정을 요즘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좀 복잡하게 됐는데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 거 그랬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효모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거 단순 번역이기 때문에 좀 잡아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효모는 얘기하려고 하면 1시간 내내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주제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효모 6종. 효모가 이제 뭐 길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효모 너무 많죠. 효모 종류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에일 효모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효모들이 있죠. 그리고 라거 효모에서 옛날엔 한 종류라 그랬는데 요즘엔 라거 효모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완벽하게 효모를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또 트렌드에 맞는 효모를 또 계속 개량해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효모인지 박테리아인지도 모르는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라거 효모인데 막 향을 만들어내고 뭐 에스테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와이트랩 유튜브를 보니까 그걸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트 씬으로 넘어오게 되면 완벽한 라거 효모와 완벽한 에일 효모가 이제 뒤박죽되는, 심지어 야생 효모까지 뒤박죽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효모 브리딩이라고 하는 건 효모 컬처링이라고 하는 효모를 이제 채취를 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분리배양해서 하나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뭐 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졌고요. 뭐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고, 뭐 몇백 년 전에 사용했던 효모들을 다시 사용하는 일들도 요즘은 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바이오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효모 회사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뭐 맥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주 효모까지 누룩까지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을 하고 다시 발명까지 해내는 그런 일들을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생 효모 짧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양조에 사용하는 효모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수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분리되고 선택되어 왔다. 이외에도 셀 수 없는 종과 균주가 야생에 존재하며 이들 중 소수만이 특이하게 양조에 적합하다. 이 양조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시기에 편하다. 우리가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야생 효모들은 식물, 과일, 피부, 흙, 곤충 뭐 여러 가지에 발견되고요. 공기에 떠다닐 정도로 무척 작고 가볍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좀 효모가 있죠. 많은 불어가 야생 효모로 실험을 하고 있으며 비록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일부는 놀랍고도 맛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요즘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야생 효모 자체가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되게 예측 가능하고, 또 진짜 야생 효모, 주위에 있는 효모로 만드는 맥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죠. 람비의 경우처럼 맥주를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시키는 자연 발효에서는 공중에 떠다니는 효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뭐 오래 안 노출시킵니다. 하룻밤 정도. 효모를 맥즙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은 와인 효모를 이용해서 맥즙을 지역 포도바에서 내버린 포도 껍질의 더미에 놔두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포도 껍질이나 과일 껍질에 있는 효모를 이용을 해서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효모들이 아예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 효모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효모가 원래 정의인데, 요즘은 야생 효모도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상품화돼서 나온다. 재밌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Z입니다. 자이토스. 고대 이집트에서 유흥과 의료용으로 사용된 맥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자이토스를 아이들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죠.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세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이토스는 조금은 괴상한 제도 성분 때문에 설사약과 변비약으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아픈 사람이 권장하진 않겠다. 고대 히라버 자이토스와 라틴어 자이툼의 어근은 둘 다 맥주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한 2년 동안 이 책을 진짜 같이 훑어봤네요. 같이 관심 가져주신 분들에게 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가져올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 하나를 또 얘기하면서 주제를 잡아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될지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6월입니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DNA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